너 지금 내 말이 말 같지 않니?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고가의 본차이나 찻잔 받침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파편 하나가 튀어올라 여군의 전투와 끝을 스쳤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연천군 전고급 인근 군부대 간부들 사이에서 격조 높은 모임 장소로 소문난 카페 로열의 가장 구석진 비밀실이었습니다. 연천의 차가운 겨울 바람도 이 방 안을 감도는 살벌한 기류보다는 덜 매서울 것입니다. 소파 한가운데 다리를 꼬고 앉은 여자는 제5보 병사단장 박성훈 소장의 아내인 윤혜정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은 명품 로고들이 그녀의 콧대만큼이나 번쩍거렸습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흙먼지가 채 가시지 않은 전투복 차림의 여군 서윤재 하사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입구가 살짝 벌어져 그 안에 든 5만 원권 다발이 노골적으로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윤혜정은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서윤재를 쏘아붙였습니다. 어머 얘 좀 봐. 내가 지금 너한테 뭐 대단한 거 시켰니? 우리 준우 피부가 얼마나 약한데. 햇볕 조금만 오래 쬐어도 금방 뒤집어지는 거 너도 알잖아. 이번 혹한기 훈련 때 대대 의무 차량에 좀 태우고 밤에 불침번 서는 것도 실내 대기로 빼달라는 게 그게 그렇게 죽을 죄니? 사모님 말씀하신 내용은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서윤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치 깎아지른 절벽의 바위 같았습니다. 윤혜정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녀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손에 든 부채를 쫙 펴서 입가를 가렸습니다. 들어드릴 수 없다니? 서하사, 내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인데 내가 지금 빈손으로 이런 부탁하는 거 아니잖아. 이거면 내 쥐꼬리만 한 월급 몇 달치는 될 거다. 촌구석 연천에서 고생하는데 이참에 차도 좀 바꾸고 피부과도 좀 다니고 그래야지. 여자가 피부가 그게 뭐니? 거칠어서 시집이나 가겠어? 서윤재는 잠시 테이블 위의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혜정의 입꼬리가 승리의 미소로 슬쩍 올라갔습니다. 그럼 그렇지 돈 싫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하지만 그 기대는 단 1초 만에 박살났습니다. 서윤재는 봉투를 집어들어 윤혜정의 명품 가방 옆으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박준우 이병이 정말 몸이 아프다면 절차대로 군 병원 외래 진료를 신청하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꾀병이나 단순한 투정이라면 저는 그의 분대장으로서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윤혜정이 벌떡 일어나며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찻잔 속에 남은 커피가 사방으로 튀어 서윤재의 상의에 얼룩을 남겼습니다. 야, 너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디? 윗사람이 호의를 베풀면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받아 처먹을 것이지 어디서 감히 훈계질이야? 내 부모가 내가 여기서 이러고 사는 건 아니. 하긴 너 같은 거 키운 부모 수준도 안 봐도 뻔하다만. 제 부모님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윤재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평소에는 순해 보이는 눈매였지만 가족 이야기가 나오자 맹수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흥분한 윤혜정의 눈에는 그저 하찮은 하사의 알량한 자존심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머나, 눈 안 깔아?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사단장 사모야. 이 사단 병력 전체가 내 남편 부하라고. 그 말은 곧 너도 내 부하라는 소리야, 알아들어? 죄송하지만 사모님은 민간인이십니다. 제 직속 상관은 중대장님과 대대장님이지 사모님이 아닙니다. 군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집단이지 특정 개인의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는 곳이 아닙니다. 뭐? 민간인? 윤혜정은 충격으로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뻐끔거렸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계급 타령도 모자라 민간인 취급을 해. 사단 내에서 여왕처럼 군림해온 그녀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윤혜정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윤재의 코앞을 가리켰습니다. 좋아, 아주 대단한 군인 나셨네. 그래,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뻣뻣하게 고개 들고 사나 보자. 내 아들 털끝 하나라도 상하게 하면 그땐 내가 내 군복을 직접 찢어 발겨줄 테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서윤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을 수호하는 열쇠부대 제5보 병사단의 경례 구호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단결. 서윤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빠져나가자 윤혜정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남은 물잔마저 문 쪽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운전병과 수행원들이 깜짝 놀라 뛰어들어왔지만 윤혜정의 고함에 다시 쫓겨나야 했습니다. 다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윤혜정은 씩씩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내 사랑 당신이라는 이름이 떴지만 그녀의 표정은 악귀와 다름없었습니다. 여보, 나야. 당신 부대에 아주 건방진 계집애가 하나 있는데 당장 교육 좀 시켜야겠어. 누구긴 누구야. 그 서윤재인지 뭔지 하는 하사년이지. 당장 그년 옷 벗겨버려.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박 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윤혜정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하나, 감히 자신에게 수치를 준 저 건방진 하사를 어떻게 짓밟아 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서윤재는 연천의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뺨을 스치는 칼바람이 오히려 뜨겁게 달아오른 마음을 식혀주는 듯 했습니다. 하늘은 눈이 시릴 정도로 맑았지만 그녀의 앞날에는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서윤재는 주머니 속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단축 번호 0번, 아빠라고 저장된 번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정리할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호령하는 육군 참모총장 서태산 대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윤재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아니야, 내 힘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진짜 군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서윤재는 전곡 시내를 가로질러 부대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연천의 산등성이가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앞으로 그녀에게 닥쳐올 혹독한 시련과 그 끝에 기다리고 있을 뜨거운 반격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부대 정문을 통과할 때 초병들의 경례 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들렸습니다. 서윤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서막이 올랐을 뿐이라는 것을. 사단장의 권력을 등에 업은 여왕의 횡포와 그에 맞서는 진짜 군인의 싸움. 연천에 얼어붙은 땅 위에서 대한민국 군대의 기강을 뒤흔들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윤재는 내무반으로 향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수모가 기다리고 있든 그녀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혈관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이라 불리는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녀의 가슴에는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군인 정신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 한번 해보시죠, 사모님. 그녀의 나직한 혼잣말이 연천의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연천의 겨울밤은 유난히 깊고 적막했습니다. 부대 앞 전고급의 불빛이 멀어질수록 서윤재 하사가 탄 버스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비무장지대 인근의 검은 산줄기들은 마치 거대한 괴수가 입을 벌리고 그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서윤재는 버스 창틀에 머리를 기댄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금 전 카페에서의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라는 이름을 빌린 폭력이었고 군대라는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서윤재는 주머니 속의 휴대폰을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사단장 부인이 내 얼굴에 찻잔을 던졌어라고 한마디만 하면 내일 아침 연천 땅에는 육군본부 감찰반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늘 말씀하셨지. 군인은 스스로의 명예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그녀는 군의 최고 정점에 있는 아버지 서태산 대장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엄격하지만 공정했던 아버지. 서윤재가 부사관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임관하던 날 아버지는 딸의 어깨에 계급장을 달아주며 단 한 가지만 당부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계급 뒤에 숨지 말고 내 실력과 인격으로 부하들의 마음을 얻어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일부러 아버지가 지휘하는 곳에서 가장 멀고 험한 연천의 오보병사단 전방부대를 자원했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열쇠부대의 상징인 거대한 열쇠 조형물이 보였습니다. 초병들의 경례를 받으며 영내로 들어서는 서윤재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상황실을 지나 대대 본부 건물로 들어서자 복도의 공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동료 부사관들이 그녀를 보는 눈빛에 동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했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일과 시작 전부터 대대장실의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서윤재 하사 당장 대대장실로 튀어와. 대대장 이현우 중령의 고함이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서윤재는 정복을 단정히 하고 대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단결. 하사 서윤재 대대장님 호출받고 왔습니다. 이 중령은 자리에 앉지도 못한 채 방 안을 짐승처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재떨이가 엎어져 있었고 담배 연기가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 중령은 서윤재가 들어오자마자 그녀의 코앞까지 달려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너 어제 전국 카페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사단장님께서 직접 전화를 하셨단 말이다. 자네 부대 하사는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사모님이 충격을 받아서 드러눕게 만드느냐고. 내 군 생활 20년 만에 이런 모욕은 처음이야. 대대장님, 사모님께서 제게 부당한 청탁과 금품 수수를 시도하셨습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원칙에 따라 거절했을 뿐입니다. 원칙? 소신? 야, 서윤재. 내가 무슨 정의의 사도야? 내 그 알량한 소신 때문에 우리 대대 전체가 사단장님 눈밖에 나게 생겼어. 지금 사단에서 우리 대대 감사 준비하라고 지시 내려왔어. 너 하나 때문에 300명 대대원들이 고생하게 생겼다고 알아들어? 이 중령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사단장님 지시다. 너 오늘부로 분대장 보직 해임이야. 그리고 당분간 대기 발령 상태로 행정반에서 근신해. 일체 외부 연락 금지고 내가 주는 서류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정리해놔. 재고 파악부터 지난 3년치 훈련 일지까지 싹 다 다시 써. 대대장님, 그것은 부당한 징계입니다. 적법한 절차 없이 보직을 해임하는 것은 명령이다. 군인이 명령에 토를 달아?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서윤재는 입술을 깨물며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단결. 대대장실을 나온 그녀의 뒤로 이 중령의 욕설이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행정반으로 돌아가는 길 평소 친하게 지냈던 김하사가 그녀를 보더니 황급히 고개를 돌려 피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언니 동생 하며 웃던 사이였지만 사단장의 미움을 산 서윤재는 이제 부대 내의 폭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행정반 구석, 먼지가 자욱한 책상 하나가 그녀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컴퓨터도 연결되지 않은 책상 위에는 어른 키만큼 쌓인 낡은 서류 더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중령이 말한 괴롭히기용 작업이었습니다. 서윤재는 묵묵히 펜을 들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울지 마, 서윤재. 여기서 무너지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점심시간 식당의 풍경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서윤재가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으려 하자 주변에 있던 병사들과 간부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라도 본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텅 빈 테이블에 혼자 앉아 밥을 씹었지만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식당 입구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단장 부인의 아들 박준우 이병이 동기들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 어깨를 으쓱거리며 서윤재의 옆을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분대장님 아니시네. 이제는 행정반 서기님이신가? 꼴이 참 말이 아니십니다. 박준우는 서윤재의 식탁을 툭 치며 낄낄거렸습니다. 주변의 병사들도 눈치를 보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박준우 이병, 식사 예절 지킵니다. 서윤재가 차갑게 쏘아붙였지만 박준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예절? 나한테 그런 거 가르치던 분대장님은 이제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은 군대에서 금방 사라진다고. 서하사님 조심하세요. 조만간 옷 벗고 연천 떠나셔야 할 텐데 짐 쌀 시간은 있겠어요? 박준우는 서윤재의 국그릇에 귤껍질을 던져넣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서윤재의 주먹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일어나 저 무례한 병사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지금 폭력을 행사한다면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사단 감찰부에서 대대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이잡듯이 서윤재의 개인 사물함과 기록들을 뒤졌습니다. 서윤재 하사, 지난달 유류 수령 내역에서 오차가 발견됐어. 이거 내가 횡령한 거 아니야? 감찰관의 말도 안 되는 취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윤재는 논리적으로 반박했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윤재를 범죄자로 만든다는 결론을 내리고 과정을 끼워 맞추는 시기였습니다. 대화는 몇 시간 동안이나 평행선을 달렸고 서윤재의 정신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저녁 일과가 끝날 무렵 서윤재는 부대 연병장 한 구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연천의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조력자이자 부대 내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믿어주는 보안과 김중사가 다가왔습니다. 서하사, 괜찮나? 상황이 심상치 않아. 사단장이 작정하고 자네를 묻어버리려고 하더군. 김중사님,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도 안 해. 그래서 내가 몰래 녹음기랑 카메라 좀 챙겨뒀어. 저들이 선을 넘으면 우리가 반격할 증거가 필요하니까. 자네 절대 포기하지 마. 내가 뒤에서 도울 테니. 김중사는 서윤재의 손에 작은 메모리 카드를 쥐어주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서윤재는 그 카드를 꽉 쥐었습니다. 고립무원의 전장에서 유일하게 얻은 무기였습니다. 그날 밤 서윤재는 행정반의 불 꺼진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사단장이라는 권력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지만 그 권력이 얼마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사모님이 지시한 관사 작업이 있는 날입니다. 그곳이 바로 적진의 심장부이자 반격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연천의 밤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들어 서윤재의 뺨을 차갑게 식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당신이 건드린 게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였다는 걸 곧 알게 될 겁니다. 서윤재는 어둠 속에서 나직이 은쫄이며 내일의 전쟁을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부대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연천의 겨울 아침은 잔인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내무반 창문을 두드렸고 연병장의 흙바닥은 마치 강철처럼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서윤재 하사는 새벽 점호가 끝나기도 전에 행정보급관 최 상사에게 불려나갔습니다. 서하사, 자네는 오늘 오전 일과 열외다. 지금 바로 사단장님 관사로 이동하도록 해. 최 상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윤재의 눈을 피하며 담배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행복관님, 오늘 오전에는 저희 분대 사격 훈련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사로 가라는 지시는 어떤 근거에 의한 것입니까? 서윤재의 단호한 질문에 최 상사는 한숨을 내쉬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나라고 이러고 싶겠나?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사단장 사모님이 굳이 자네를 콕 집어서 부르셨다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가서 김장독 좀 묻어드리라고 하시더군. 군복 입은 부사관한테 김장독이라니 참나. 서윤재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적 운용이자 직권 남용이었습니다. 군인이 전투 준비가 아닌 상관 가족의 가사 노동에 동원되는 것, 그것은 대한민국 군대의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재는 여기서 거부하면 최 상사와 남은 대대원들에게 어떤 불똥이 튈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서윤재는 군장을 정리하고 관사로 향했습니다. 부대 정문을 지나 완만한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사단장 관사는 연천의 황량한 풍경과 대조적으로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한 서윤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화가 아닌 노골적인 모욕이었습니다. 관사 마당에는 이미 절인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밍크코트를 걸친 윤혜정이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유자차를 마시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에는 털이 달린 삼선 슬리퍼가 신겨져 있었습니다. 어머, 이제 오니? 군인이라 그런가 걸음이 참 굼뜨네. 내가 한참 기다렸잖아. 윤혜정은 턱짓으로 마당 구석의 텃밭을 가리켰습니다. 보이지? 저기 땅 좀 파. 우리 집 관리병 애들은 힘이 없어서 영 시원찮더라고. 서하사는 훈련도 많이 받고 씩씩하니까 삽질은 잘할 거 아니야? 저기 깊숙하게 파야 김치가 안 얼어. 사모님, 저는 국가를 지키는 군인입니다. 관사 관리병도 아닌 전투부사관을 불러 이런 사적인 일을 시키는 것은 군 규정에 어긋납니다. 윤혜정은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규정? 야, 서윤재. 내가 말하는 그 규정 만드는 사람이 내 남편이랑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야. 내가 여기서 고분고분하게 땅 파면 내 보직 해임된 거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이나 한마디 해줄까 했는데 여전히 입이 살아있네. 싫으면 가. 대신 내일 내가 입고 있는 그 군복 벗을 준비하고. 서윤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구석에 놓인 녹슨 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땅 위로 삼나를 박아 넣었습니다. 깡!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습니다. 얼어붙은 연천의 땅은 마치 콘크리트처럼 딱딱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곡괭이도 없이 산만으로 땅을 파내는 것은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어깨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윤혜정은 그 모습을 보며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아유, 잘하네. 진작 이렇게 좀 굽히고 살지 그랬어. 여자가 너무 독하면 매력 없어. 군대에서 여자 하사가 버텨봤자 얼마나 버틴다고 그래.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박준우 이병이 잠덜 깬 얼굴로 나왔습니다. 그는 손에 귤을 들고 우물거리며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엄마, 밖에서 뭐해? 우리 분대장님 오셨네. 여기까지 와서 삽질하고 계시네. 박준우는 서윤재가 파놓은 구덩이 옆에 서서 귤껍질을 툭 던졌습니다. 이 하사님, 아니 서하사님. 삽질 폼이 아주 예술이십니다. 근데 구덩이가 좀 얕은 것 같은데? 우리 엄마 김치 얼면 하사님이 다 책임질 거예요?
박준우 이병 군인은 일과 시간의 관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부대로 복귀하십시오. 복귀? 나 오늘 청원 휴가 냈는데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간병하러 나온 거야. 부러워요? 부러우면 하사님도 사단장님 아들로 태어나지 그랬어. 박준우의 비아냥거림에도 서윤재는 묵묵히 삽질을 계속했습니다. 땀방울이 턱끝까지 맺혀 얼어붙은 지 오래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서윤재의 삼날이 바닥에 커다란 돌을 치는 순간 흙덩이가 튀어 윤혜정의 흰색 밍크코트 자락에 묻었습니다. 엄마야, 이게 뭐야? 윤혜정이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일부러 그랬지? 내 옷에 흙 튀기려고 일부러 3개 팠지. 너 이게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내 1년치 연봉으로도 못 사는 옷이야. 실수입니다. 땅이 얼어 있어서 삼날이 튕겼습니다. 실수? 웃기지 마. 너 아까부터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어. 감히 사단장 사모 옷을 이따위로 만들어? 야, 당장 무릎 꿇고 손으로 닦아. 윤혜정은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서윤재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모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닦으라고. 안 들려? 내가 싼 똥 내가 치워야 할 거 아니야. 옆에 있던 박준우도 거들었습니다. 서하사님, 빨리 사과하세요. 우리 엄마 성격 알면서 왜 이래? 무릎 꿇고 싹싹 빌면 내가 엄마한테 말 잘해줄게. 서윤재는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서는 터진 물집 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삽을 땅에 꽂고 윤혜정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대한민국 육군 하사 서윤재입니다. 저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훈련받은 군인이지 누군가의 옷을 닦기 위해 존재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정 불쾌하시다면 공식적으로 세탁비를 청구하십시오. 군인 배상법에 따라 절차대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뭐? 공식? 절차? 윤혜정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슬리퍼를 꽉 쥐었습니다. 그래, 법대로 해보자 이거지. 아주 대단한 집안 딸 나셨네. 그래봤자 빽없는 하사 나부랭이가 어디서 감히.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윤혜정은 당장이라도 서윤재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달려들었지만 서윤재의 차가운 눈빛에 움찔하며 멈춰 섰습니다. 서윤재의 눈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꺼져. 대신 내일 아침부터 내 인생이 어떻게 박살나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마. 서윤재는 말없이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단결. 관사를 내려오는 길, 서윤재는 주머니 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보안과 김 중사가 챙겨준 장비였습니다. 그 안에는 윤혜정의 폭언, 박준우의 복무 이탈 정황, 그리고 사적인 가사 노동 지시까지 모든 증거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재는 터진 손바닥의 피를 전투복에 닦아냈습니다. 연천의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녀는 연천의 검은 산줄기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수모는 개인의 수모가 아닌 대한민국 군인 전체의 수모라고. 그리고 이제는 그 수모를 돌려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대로 복귀하는 서윤재의 등 뒤로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반격의 시작을 알리는 붉은 깃발처럼 보였습니다. 연천의 얼어붙은 땅 아래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연천의 밤은 깊어갈수록 대지를 집어삼킬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관사에서 돌아온 서윤재 하사는 행정반 구석 자리에서 묵묵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터진 손바닥의 통증이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 든 작은 녹음기가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들의 반격은 서윤재의 예상보다 훨씬 비열하고 빨랐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갑자기 행정반 문이 거칠게 열리며 헌병대 완장을 찬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선두에 선 인물은 사단 헌병대 수사관인 박상사였습니다. 그는 평소 박성훈 사단장의 충복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서윤재 하사, 지금 당장 관물대 앞으로 이동해. 긴급 수색 실시한다. 박상사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 중이던 병사들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재는 차분하게 일어났습니다. 박상사님, 야간에 영장도 없이 여군 숙소와 개인 관물대를 수색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십시오. 절차? 지금 절차 따지게 생겼어? 사단장님 관사에서 고가의 귀금속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오늘 관사에 출입한 인원은 너 하나뿐이야. 긴급 체포 및 압수수색 요건 성립되니까 토달지 말고 움직여. 박상사는 서윤재를 거칠게 밀치며 여군 숙소로 향했습니다. 서윤재는 강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아예 매장하려는 덫이었습니다. 헌병들은 서윤재의 관물대를 마치 폭도들의 소굴을 뒤지듯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전투복이 바닥으로 팽개쳐지고 속옷과 개인 소지품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어라, 이게 여기 있네. 박상사가 서윤재의 겨울용 방안 상의 내피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알이 굵은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윤혜정이 평소 자신의 권력을 과시할 때 끼고 다니던 5천만 원 상당의 예물이었습니다. 내무반에 있던 병사들이 숨을 헉하고 들이켰습니다. 이게 왜 내 옷에서 나옵니까? 나는 저 반지를 본 적도 없습니다. 서윤재의 외침에도 박상사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수갑을 꺼냈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왜 내 옷 주머니에서 나와? 서윤재 하사, 너를 특수절도 및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어디서 오리발이야? 찰칵하는 차가운 금속음과 함께 서윤재의 두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서윤재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관사에서 삽질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박준우나 윤혜정이 몰래 넣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 숙소 복도 끝에 서 있는 인물을 보았습니다. 박준우 이병이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휴대폰을 흔들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잘 가요, 도둑년. 서윤재는 사단 헌병대 지하 유치장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조사실, 차가운 철제 책상 위에 놓인 스탠드 불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강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상사는 조서를 작성하며 서윤재를 몰아붙였습니다. 좋게 말할 때 불어. 사모님 반지가 탐나서 훔쳤다고. 그리고 들킬까봐 사모님을 밀치고 폭언을 퍼부었다고 인정해. 그러면 초범인 거 감안해서 형량 줄여줄 테니까. 끝까지 버티면 너 군 교도소에서 10년은 썩어야 해.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 반지는 함정입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제게 폭언을 하고 슬리퍼로 저를 때리려 한 사실은 왜 조사하지 않습니까? 관사 입구 CCTV와 제 녹음기를 확인하십시오. 박상사는 책상을 쾅 내리치며 서윤재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CCTV? 아, 그거 공교롭게도 오늘 정비 중이라 녹화가 안 됐다네. 그리고 녹음기.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장난감 말하는 거냐? 박상사는 서윤재의 주머니에서 압수한 녹음기를 꺼내 바닥에 던진 뒤 군화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우두둑 소리와 함께 플라스틱 파편이 튀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없어. 오직 내 옷에서 나온 다이아몬드 반지뿐이지. 서윤재, 넌 끝났어. 육군에서 내 이름 석자는 영원히 지워질 거다. 서윤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절대적인 고립,
증거인멸, 그리고 조작된 누명. 평범한 하사였다면 여기서 정신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태산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숫자를 세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헌병대로 끌려오기 직전 그녀는 보안과 김중사에게 짧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체크하는 자신의 생존 문자가 끊기는 순간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가 움직일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 서태산 대장은 서재에서 전방 지역 작전 지도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책상 위의 시계를 향했습니다. 밤 11시. 매일 이 시간이면 도착해야 할 막내딸 윤재에 살아있습니다라는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 들어오게. 서태산의 낮은 목소리에 문 밖에서 대기하던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예, 총장님. 윤재한테 연락 왔나? 휴대폰 위치 추적하고 오보병사단 보안과에 연락해서 서윤재 하사 신변에 이상 없는지 확인해. 5분 뒤 비서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진 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총장님, 서 하사가 현재 4단 헌병대 유치장에 구속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혐의는 사단장 관사에서의 귀금 속 절도와 상관 모욕입니다. 서태산의 손에 들려있던 만년필이 뚝 하고 부러졌습니다. 검은 잉크가 그의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서태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거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의 비서실장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사선의 사신이라 불렸던 사성 장군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내 딸이 도둑질을 했다고. 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도 남을 만큼 키운 내 자식이 그깟 반지 하나 때문에 인생을 걸었다는 건가? 서태산은 벽에 걸린 자신의 정복 상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깨 위에 박힌 4개의 별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슬퍼렇게 빛났습니다. 헬기 띄워. 지금 당장 연천으로 간다. 총장님, 이 시간에 갑자기 방문하시면 사단 측에서 의전 준비도 못하고 큰 혼란이 올 겁니다. 미리 통보를. 통보하지 마. 의전 따위 필요 없어. 지금 내 새끼가 차가운 유치장에서 누명을 쓰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무슨 놈의 의전이야. 경호 팀장만 데리고 간다. 오늘 내 손으로 그 부대 기강을 가루로 만들어버릴 테니까. 밤하늘을 가르는 수리온 헬기의 굉음이 용산에서 연천을 향해 쏘아 올려졌습니다. 서태산은 헬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자신의 명예보다 소중하게 키운 딸을 짓밟은 자들에 대한 심판뿐이었습니다. 한편 연천 헌병대 유치장. 박상사는 서윤재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야, 서윤재. 마지막 기회다. 사인해. 안 그러면 오늘 밤 지옥을 보게 해줄 테니까.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거대한 헬기 소리가 들려오더니 헌병대 건물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사는 인상을 쓰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뭐야? 이 시간에 헬기가 왜 우리 부대에 내려? 상황실 레이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비명이 섞인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상황실입니다. 호출 부호 아미원. 아미원이 지금 우리 연병장에 착륙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님이 오셨습니다. 박상사의 손에서 서류 뭉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미원. 대한민국 육군에서 단 한 사람 참모총장이 탑승했을 때만 부여되는 이름이었습니다. 유치장의 차가운 공기가 순식간에 공포로 뒤바뀌었습니다. 서윤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닫힌 철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빠가 오셨네요. 유치장의 철문 너머 거대한 파멸의 발소리가 저벅저벅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천에 얼어붙은 땅 위로 대한민국 군대를 뒤흔들 거대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연천의 밤하늘을 찢는 수리온 헬기의 엔진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분노의 포효였고 부패한 권력을 향해 내리꽂히는 심판의 서곡이었습니다. 제5보병사단 열쇠부대 연병장은 헬기가 일으키는 강력한 하강풍에 흙먼지가 소용돌이치며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호출 부호가 뭐라고? 사단장 관사에서 승전보를 기다리며 와인잔을 기울이던 박성훈 소장은 상황실의 보고를 듣고 손에 든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붉은 와인이 카펫 위로 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아미원입니다. 육군 참모총장님 헬기가 지금 연병장에 착륙했습니다. 박 소장은 상해 단추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채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따라 나오던 윤혜정은 영문도 모른 채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갑자기 총장님이 왜 오셔? 우리한테 미리 연락도 없이. 나도 몰라. 일단 나가봐야 해. 연병장에는 자다 깨어난 참모들과 대대장 이현우 중령이 사색이 된 채 도열해 있었습니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트랩이 내려오자 검은 정장을 입은 육군본부 경호원들이 가장 먼저 내려와 사방을 살벌하게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야전 상의를 걸친 거구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깨 위에서 서슬 퍼런 빛을 내뿜는 4개의 별. 대한민국 육군 서열 1위 서태산 대장이었습니다. 초충성. 육군 참모총장님의 부대 방문을 환영합니다. 박 소장이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거수 경례를 붙였습니다. 이 중령과 참모들도 일제히 허리를 꺾으며 경례했습니다. 하지만 서태산은 경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눈앞의 자들이 투명 인간이라도 되는 듯 묵묵히 연병장 바닥을 밟았습니다. 처벅처벅. 군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박 소장의 심장은 바닥으로 꺼지는 듯 했습니다. 서태산은 박 소장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 섰습니다. 박 소장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총장의 눈빛은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혐오와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소장. 낮게 깔리는 서태산의 목소리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예, 사단장 소장 박성훈입니다. 부대가 아주 평화롭군. 밤손님이 와도 모를 정도로 기강이 해이해졌어. 내 딸은 어디 있나? 박 소장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 따님이라뇨? 총장님, 따님이 이곳에 계십니까? 내 딸 하사 서윤재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쿵. 박 소장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바위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이 중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서윤재. 어제 카페에서 찻잔을 던지고 오늘 헌병대 유치장에 처박아 버린 그 무명 하사가 육군 참모총장의 딸이라니. 그게. 서 하사는 지금 헌병대에서 조사 중입니다. 절도 혐의가 발견되어. 절도? 서태산의 입에서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딸이 뭐가 부족해서 도둑질을 해? 내 전 재산이 얼마인지, 내가 윤재를 어떻게 키웠는지 자네가 아나? 비서실장 보여주게. 비서실장이 태블릿을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김 중사가 몰래 촬영하여 전송한 사진들이 떠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뺨이 부어오른 채 수갑을 차고 있는 서윤재의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자네가 말한 절도범의 모습인가? 감히 내 딸의 얼굴에 손을 대? 내 자식 몸에 멍이 들게 해? 서태산의 고함이 연병장을 쩔렁저렁 울렸습니다. 그것은 노한 사자의 포효였습니다. 박 소장은 사색이 되어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아닙니다, 총장님.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모르는 게 죄야. 안내해 헌병대로. 서태산은 쓰러질 듯 비틀거리는 박 소장을 밀치고 헌병대 건물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한편 헌병대 유치장 안.
박상사는 헬기 소리에 당황하며 조사실 문을 잠그려 했습니다. 하지만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철문이 경첩제 뜯겨나가며 열렸습니다. 거구의 경호원들이 박상사를 제압했고 그 사이로 서태산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낡은 철제 의자에 묶여있는 딸 윤재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피 맺힌 손등, 그리고 차가운 수갑. 서태산의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천하의 사성 장군, 전쟁터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강철 같은 남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태산은 한 걸음에 달려가 윤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재야. 서윤재. 떨리는 손이 딸의 상처투성이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빠. 참았던 윤재의 눈물 한 방울이 아빠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서태산의 심장에 불을 질렀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늦었어. 내 새끼를 이런 구덩이에 처박아 두다니. 서태산은 직접 딸의 수갑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야전 상의를 벗어 딸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됐다. 아빠가 왔다. 누구도 너를 더는 건드리지 못할 거다. 서태산은 딸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조사실 밖 복도에 모여있는 무리를 보았습니다. 박 소장, 이중령, 그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윤혜정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윤혜정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악을 썼습니다. 총장님, 전현이 제 반지를 훔쳤다니까요. 전현이 우리 민우를. 이태사는 천천히 윤혜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한 걸음씩 움직일 때마다 복도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입 닥쳐. 서태산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아서 오히려 더 소름 끼쳤습니다. 내 딸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구의 물건도 탐낸 적이 없다. 내가 지난 20년간 큰 소리 한 번 안 치고 키운 아이다. 그런 내 딸의 뺨을 때리고 흙구덩이에 처박아? 내가 감히 내 자식을 슬리퍼로 모욕해? 아니 저기. 저는 그냥 하사인 줄 알고. 하사면 이래도 되는 건가? 대한민국 육군 하사가 내 집종이야? 사단장 마누라가 뭔데 국가의 녹을 먹는 군인을 사적으로 부려. 서태산은 옆에 서 있던 헌병대장에게 명령했습니다. 헌병대장, 지금 즉시 사단장 박성훈, 대대장 이현우, 그리고 여기 있는 수사관과 사단장처 윤혜정 전원을 긴급 체포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다분하다. 총장님, 이건 너무하십니다. 절차를 밟으셔야죠. 박 소장이 절규했습니다. 서태산은 박 소장의 어깨에 달린 투스타 계급장을 손으로 직접 뜯어버렸습니다. 찍 소리와 함께 천이 찢겨나갔습니다. 절차? 내 놈들이 내 딸에게 절차를 지켰나? 내 놈들이 군법을 지켰어? 오늘부터 이 부대에 군법은 없다. 오직 내가 내리는 심판만이 있을 뿐이다. 서태산은 딸을 안고 유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등 뒤로는 윤혜정의 비명과 박 소장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서태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가자 윤재야. 집으로 가자. 연천의 밤하늘 위로 헬기가 다시 솟구쳐 올랐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부대의 불빛들은 마치 몰락해가는 제국의 잔해처럼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를 좀먹던 거대한 악의 뿌리가 오늘 밤 사성 장군의 분노 아래 통째로 뽑혀 나가고 있었습니다. 연천의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지만 제5보 병사단 열쇠부대의 아침은 평소와 같을 수 없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의 전격적인 방문과 사단장 부부의 긴급 체포 소식은 전군의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서태산 대장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 감찰실과 중앙수사단 요원들이 탑승한 대형 버스 3대가 부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의 모든 행정 업무를 중단한다. 모든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감찰반에 인계해라. 저항하거나 은닉을 시도하는 자는 그 즉시 군법에 따라 처벌하겠다.
감찰실장의 서슬퍼런 명령이 각 처부 상황실을 울렸습니다. 사단 본청 복도는 서류 상자를 든 요원들과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는 간부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제의 권력은 이미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윤재 하사는 국군 수도병원 VIP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서태산 대장은 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복을 벗고 셔츠 차림으로 앉아 딸의 부어오른 손목에 연고를 직접 발라주었습니다. 윤재야, 왜 아빠한테 진작 말하지 않았니?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참기만 하면 어떡해? 서태산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윤재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는 군인이잖아요. 아빠 딸이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하사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힘을 빌리면 그건 진짜 제 명예가 아니니까요. 바보 같은 녀석. 명예를 지키는 것도 좋지만 내 몸이 상하는 건 아빠가 못 본다. 이제 쉬어라. 나머지는 아빠가 대한민국 군대의 기강이 살아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서태산은 딸을 잠재우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앞에는 중앙수사단장과 감찰실장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보고해. 예, 총장님. 우선 사단장 박성훈 소장과 대대장 이현우 중령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박 소장은 아내 윤혜정의 전횡을 묵인하고 이를 위해 부대 인사권을 남용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서 하사 절도 누명 사건은 박 소장의 지시하에 헌병대 박 상사가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증거는 사단장 관사 인근의 보안 카메라 데이터 복구에 성공했습니다. 조작된 기록 뒤에 숨겨진 원본 영상에는 박준우 이병이 서하사의 숙소 인근을 배회하다가 서하사의 외투 주머니에 반지를 넣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태산의 눈에서 안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박준우 이병은 현재 사단 영창에 구금 중입니다.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영상 증거를 보여주자 엄마인 윤혜정이 시켜서 했다며 울고불고 자백했습니다. 또한 박 이병의 군 생활 전반에 걸친 특혜 정황도 모두 확보했습니다. 훈련 열외, 무단 외출, 영내 스마트폰 사용 등 군법 위반 사례가 수십 건에 달합니다. 서태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윤혜정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사시설 내에서의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무고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될 예정입니다. 현재 유치장에서 남편 면회를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면회? 그런 건 필요 없다. 법의 심판대 앞에서 만나게 해줘라. 그리고 박성훈 소장의 비리도 털어. 그 인간이 그 자리에 오기까지 깨끗했을 리가 없어. 감찰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두툼한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이미 상당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사단 복지기금 횡령과 인사청탁 뇌물수수 내역입니다. 박 소장은 지난 3년간 부대 회식비와 위문금을 빼돌려 윤혜정의 명품 구입비로 사용해왔습니다. 장부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지만 이번에 헌병대 내부 고발자가 나오면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서태산은 서류를 훑어보며 냉소했습니다. 군대를 자신의 사금고로 생각했군. 이런 자들이 별을 달고 지휘를 했다니 통탄할 노릇이다. 전부 파면하고 연금 박탈해라.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한편 연천 사단 본부 영창 유치장. 박준우 이병은 쇠창살을 붙잡고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나 좀 살려줘. 나 여기 있기 싫어. 다 엄마가 시킨 거잖아. 나는 잘못 없어. 어제까지만 해도 사단장의 아들이라며 어깨를 으쓱거리던 박준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바지에 소변을 지린 채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런 박준우를 바라보는 헌병들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박준우 이병 조용히 해라.
내가 저지른 짓이 뭔지나 알고 떠드는 거냐? 내가 누명을 씌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 누군데? 그깟 하사 나부랭이가 뭐라고? 우리 아빠가 사단장이야. 헌병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내 아빠는 이미 보직 해임됐다. 그리고 내가 괴롭힌 서하사님 육군 참모총장님 막내딸이다. 내 인생은 오늘로 끝났어. 박준우의 눈동자가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뭐? 총장. 딸? 그럴 리가 없어. 거짓말이야. 박준우는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진실의 무게는 나약한 그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다시 병원. 서윤재는 깨어나 창밖을 보았습니다. 창밖에는 맑은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어루만졌습니다. 어깨에 달린 하사 계급장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고도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부대에서 서윤재를 도와주었던 김중사가 면회를 왔습니다. 그는 꽃다발 대신 서윤재의 녹음기를 수리해서 들고 왔습니다. 서하사님 괜찮으십니까? 부대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숙청에 피바람이 불고 있어요. 김중사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중사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버티기 힘들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서 하사님이 끝까지 원칙을 지키셨기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 참모총장님이 대단하시더군요. 사단 전체를 뒤엎어버리셨습니다. 서윤재는 김중사가 건네준 녹음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둠 속에서 녹음된 추악한 욕망과 폭언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죠? 그럼요. 이미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서윤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멀리 북쪽 하늘 자신이 지켰던 연천의 산등성이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의 딸이 아닌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증명하는 진짜 군인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에 불어닥친 거대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부패한 별들이 떨어지고 그 빈자리에 정의와 원칙이라는 새로운 별들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서태산 대장의 숙청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서윤재와 같은 정직한 군인들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에서의 치료를 마치고 몸을 추스른 서윤재 하사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연천의 부대가 아닌 서울 육군본부 군사법원이었습니다. 오늘은 제5보병 사단장 박성훈 소장과 그의 아내 윤혜정, 그리고 대대장 이현우 중령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원 앞은 취재진과 군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단장 부부가 여군 하사에게 갑질을 일삼고 도둑 누명까지 씌웠다는 소식은 이미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입장하십시오. 법정 경위의 지시에 따라 수의를 입은 박성훈과 이현우가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별 2개를 달고 호령하던 사단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민간인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윤혜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수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방청석을 훑었습니다. 그러다 서윤재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마치 발작이라도 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서윤재,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어? 너 참모총장 딸이면 다야? 내가 꼬리쳐서 우리 아들 인생 망치고 우리 남편 계급장 떼게 만든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윤혜정의 추태에 법정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3번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정숙하십시오. 피고인 윤혜정,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면 퇴정 조치함은 물론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군 검찰은 그동안 수집된 증거들을 하나둘씩 제시했습니다.
서윤재 하사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 스피커를 통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 같은 건 군인도 아니야. 내 아들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죽여버린다고 했지? 당장 무릎 꿇고 손으로 닦아. 윤혜정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어 사단장 박성훈과 대대장 이현우의 통화 내용, 박준우 이병의 자백이 담긴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박성훈은 자신의 죄가 낱낱이 밝혀지자 체념한 듯 바닥만 바라보았으나 윤혜정은 여전히 입술을 깨물며 부인했습니다. 저건 조작된 겁니다. 저 하사가 우리 아들을 유혹하려다 안 되니까 앙심을 품고 녹음한 거라고요. 하지만 다음 증거가 나오자 윤혜정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중앙수사단이 박성훈의 차명 계좌를 추적하여 밝혀낸 횡령 내역이었습니다. 부대 복지기금 수억 원이 윤혜정의 명품 가방 구입과 강남 피부과 결제 대금으로 흘러들어간 증거가 화면에 가득 찼습니다. 서윤재 하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한자 한자 명확하게 진술했습니다. 저는 제가 참모총장의 딸이라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부사관으로서 상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군인의 명예가 짓밟히는 관행을 끊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계급은 인격의 높낮이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입니다. 피고인들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서윤재의 진술이 끝나자 법정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재판장은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성훈을 파면하고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현우를 파면하고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윤혜정은 무고 및 특수폭행,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7년에 처한다. 윤혜정은 판결이 내려지자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박성훈은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외면했습니다. 권력의 비호 아래 영원할 것 같던 그들의 왕국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서윤재 하사는 복귀 신고를 위해 다시 연천의 오보병사단으로 향했습니다. 부대 입구에는 서윤재 하사의 복귀를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장병들이 연병장에 모여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재는 그런 환대보다도 자신이 지켰던 초소와 장병들의 눈빛이 더 그리웠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단장 강철수 소장은 서윤재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서하사 고생 많았네. 자네 덕분에 우리 사단의 썩은 환부를 도려낼 수 있었어. 참모총장님께서 자네를 육군본부로 전출시키려 하셨지만 자네가 거절했다는 소식을 들었네. 정말 대단한 군인이야. 사단장님, 저는 연천의 흙냄새와 장병들의 땀냄새가 좋습니다. 여기서 제 임무를 완수하고 싶습니다. 서윤재는 다시 분대장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녀가 생활관으로 들어서자 병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를 붙였습니다. 단결. 하사 서윤재 분대장 복귀를 명받았습니다. 병사들의 눈에는 존경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박준우 이병의 빈자리를 보며 병사들은 권력의 허무함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서윤재는 평소와 다름없이 병사들의 관물대를 점검하고 훈련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참모총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병사들이 의식하지 않도록 더욱 엄격하고 공정하게 임무에 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윤재는 초소 순찰을 돌며 연천의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낯익은 차량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서태산 대장이 비공식적으로 딸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윤재야, 잘 지내고 있느냐? 아빠, 아니 총장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서태산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친 훈련으로 다시 굳은 살이 박인 딸의 손을 보며 그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육본으로 오지 않겠다고 했을 때 조금 서운하기도 했지만 지금 보니 내 생각이 틀렸구나. 너는 이곳 연천의 땅에서 진짜 호랑이로 자라고 있었어. 자랑스럽다, 내 딸.
아빠, 저 이번에 특전사 707 특임대 선발 시험에 지원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서태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가거라. 너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다. 대신 몸 조심하고 언제든 힘들면 아빠가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서윤재는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연천의 차가운 바람 속에 두 부녀의 신뢰와 명예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윤재는 이제 더 이상 누명을 쓴 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전장으로 나가는 진짜 군인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윤재 하사는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특수전 사령부 교육단에 입교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선발 과정은 지옥이라 불릴 만큼 혹독했습니다. 수백 명의 지원자 중 여군은 단 5명뿐이었고 그중 한 명이 서윤재였습니다. 127번 교육생 서윤재. 더 빨리 못 뛰어. 교관들의 고함과 진흙탕 속에서의 구르기, 영하 수십 도의 추위 속에서 진행되는 산악행군은 한계를 시험하게 했습니다. 서윤재는 발톱이 빠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힘들 때마다 떠올린 것은 연천 관사 마당에서 삽질을 하며 느꼈던 수치심이었습니다. 그 수치심은 그녀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최종 선발 테스트인 독도법과 사격, 그리고 고공 강화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서윤재는 남군들 사이에서도 압도적인 성적으로 모든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녀의 도끼 어린 눈빛과 완벽한 실력에 교관들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여군, 대체 정체가 뭐야?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 거지? 서윤재가 참모총장의 딸이라는 사실은 이곳에서도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127번 교육생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마침내 수료식 날 서윤재는 당당히 검은 베레모를 썼습니다. 수료식장 맨 뒷좌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서태산 대장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단상에 오르지 않았지만 딸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료식이 끝나고 서윤재는 707 특임대 요원으로서 첫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권력의 갑질에 눈물 짓던 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국가가 가장 위험한 순간에 투입하는 최정예 요원 흑표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재는 부대로 향하기 전 연천의 오보병사단 동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동료 여러분, 저는 이제 새로운 전장으로 떠납니다. 제가 겪었던 일들이 우리 군이 더 건강해지는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계급은 지배의 도구가 아니라 헌신의 상징입니다. 우리 모두 그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지켜나갑시다. 서윤재는 검은 베레모를 눌러쓰고 특수작전 차량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대한민국 산하가 유난히 푸르고 평화로웠습니다.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다시 한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전진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임을 그녀는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특수전 사령부 예하 제707 특수임무단 일명 백호 부대의 연병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검은 베레모를 깊게 눌러쓴 요원들 사이에서 서윤재는 이제 어엿한 팀장으로서 훈련을 진두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뺨에 남은 아주 희미한 흉터는 과거 연천에서 겪었던 수모의 흔적이었으나 지금의 그녀에게는 그 무엇보다 훈장 같은 자부심이었습니다. 목표 지점 확보 10초 전 팀원 침투 준비. 서윤재의 날카로운 명령에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가냘픈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발을 내딛는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각 서태산 대장은 육군 참모총장으로서의 임기를 마치고 저녁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친 군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딸이 근무하는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헬기도 요란한 수행원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SUV 차량 한 대에 몸을 싣고 인근 카페에서 딸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작전복 차림의 서윤재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서태산은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안에는 수많은 말이 오갔습니다. 윤재야, 이제 이 아빠도 군복을 벗는구나. 내가 707 요원이 되어 활약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마음 놓고 떠날 수 있겠다. 아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빠가 지켜온 이 땅의 평화, 이제는 제가 이어받아 지키겠습니다. 서태산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연천의 차가운 흙바닥에서 삽질을 하던 딸의 손은 이제 국가를 지키는 단단한 병기이자 방패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서윤재는 개인 휴가를 얻어 서울 시내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산 인근의 한 공원 벤치에서 초라하게 앉아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빛바랜 옷을 입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떨고 있는 여자. 바로 가석방으로 출소한 윤혜정이었습니다. 한때 사단장 3호라는 권력에 취해 세상을 발밑에 둔 것처럼 행동하던 그녀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노파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파면 후 옥중에서 이혼 서류를 보냈고 애지중지하던 아들 박준우는 불명예 전역 후 도박 빚에 쫓겨 행방불명이 된 상태였습니다. 서윤재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캔커피 하나를 건넸습니다. 윤혜정은 겁먹은 눈으로 서윤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앞의 여자가 자신이 슬리퍼로 때렸던 그 하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서윤재는 복수심 대신 깊은 연민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 제가 707에 오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강함은 남을 짓밟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어서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잃어버린 것은 남편의 계급장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부디 남은 삶은 그 예의를 배우며 사시길 바랍니다. 서윤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혜정은 차가운 캔커피를 손에 쥐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그녀는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대로 복귀한 서윤재는 다시 연천의 최전방 초소를 향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특수부대원이지만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자신이 처음 임관했던 그 춥고 척박한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소에서 근무 중인 어린 하사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입고 있는 이 군복은 누군가의 종이 되기 위한 옷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고귀한 갑옷이다. 자부심을 가져라. 밤하늘의 별들이 연천의 산등성이 위로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윤재는 그 별들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계급이라는 이름의 권력이 아닌 헌신이라는 이름의 명예가 승리하는 군대를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하사 서윤재. 그녀의 이야기는 군 내부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열쇠부대의 호랑이라고 불리는 그녀의 전설은 수많은 후배 군인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군 내 갑질 근절과 기강 확립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별은 스스로 빛나지 않습니다. 흙 속에 묻히고 어둠 속에 가려져도 그 본연의 빛을 잃지 않을 때 진정한 별이 됩니다. 서윤재는 바로 그런 별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검은 베레모를 고쳐 쓰고 어둠이 짙게 깔린 휴전선 너머를 응시했습니다. 그녀가 서 있는 한 대한민국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단결.